뭐 한진해운 파산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여기에 뭐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자, 한진이 해운업 관련해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림 또 답하는 회사가 무슨 해운업이야? 그래서 한진해운의 파산을 전철을 밟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그죠? 가운데 해운업계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 1강은 7년 만에 새 주인을 맞는 HM의 하림 인수로 바라보는 현재 해운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클래스가 다른 내용 바로 시작할 테니까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년 만에 새 주인이 맞는 이 HM에 하림이 6.4조 원의 이 HM을 인수를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전날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페네이션 그다음에 JKL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는데요.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서 주식 매매 계약 SP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 매각 대상 주식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 9,870만 주, 정말 많긴 많습니다. 그렇죠? 인수가는 6조 4천억 수준으로 이 경쟁자가 한 6조 원 정도 썼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하림이 한 4천억 정도, 이 4천억 정도 더 쓰면서 김 회장이 이제 정말 승부수를 한번 던진 것 같아요. 그죠? 황금알 해운사 HM을 품은 이 하림은 어떻게 보면 재계 27위가 순위였었는데 이번에 이 HMM과 하림을 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계 13위로 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김 회장이 이걸로 해서 승부수를 제대로 띄운 얘기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기존의 하림이 갖고 있는 닭 관련 쪽 있지 않습니까? 닭 유통부터 닭 판매까지 여기에 플러스 이제 벌크선 그다음에 운항선 이런 것들을 품는다면 재계 10위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림 닭 팔다가 갑자기 해운이하고 뭐 기존에 페노션이 있었으니까 뭐 갑자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닭이 고래를 집어삼기,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여기에 이 김홍국 회장 같은 경우는 해운산업에서 세계 1, 2위 선사의 점유율이 30%인데 한국의 점유율은 3%밖에 안 된다면서 해운산업의 영향을 높이면서 한국 해운업이 세계 5위까지 올라서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5위까지 올라간다면 한 2010년대 수준으로 이제 되돌아가겠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해운업이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번 인수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얘기하는 게 김 회장 같은 페노션 인수할 때도 승자의 저주 여러 가지 많이 나왔다. 왜 이렇게 얘기 나왔냐면 이 HM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보면 한 25조 정도, 25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하림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17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작은 기업이 훨씬 큰 기업을 먹다 보니까 이럴 때 항상 쓰는 얘기가 뭡니까? 승자의 저주. 솔직히 또 승자의 저주가 많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인수가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HM은 지난해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선박 확대와 디지털 친환경 등에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했고요. 자, 2026년까지 15조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고, 자, 선박과 터미널 물류섬의 핵심 자금이 10조 원, 그리고 선사 친환경료 종합 물류 등 다각화 등 미래 사업에 5조, 그 외의 디지털 사업에 1,500억에 투입하겠다. 자, 지금 다 합치면 거의 30조 가까운 돈인데요. 자, 이 돈을 이제는 하림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부 유보금이 한 10조 정도
정도 있으니까 이 자금을 빼더라도 20조가 남는데, 자, 이 하림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이제 그분을 좀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죠? 또 유상증자를 거의 코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림 측도 인수를 통해서 페노션과 HMM 시너지를 통해서, 자, 이 컨테이너와 벌크 특수선을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상을 하겠다. 하림이 이 페노션을 왜 인수를 했습니까? 이 하림이 갖고 있는 수출을 위해서 페노션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자, 이제 컨테이너서가 어떻게 보면 페노션을 하면서 이제 해운 쪽에 조금 맛을 본 거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HM을 가지면서 이제 더 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국 회장이 이 종합물류, 이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페노션과 HM의 신을 창출하면서 종합물류로 HMM을 키우겠다. 저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선대 확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국제회사기구 협력기 2050년이 2008년 총 탄소 배출량의 100% 절감을 주문한 상태. 이게 최근에 조금 연기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가면 갈수록 2030년, 그다음에 2050년, 어쨌든 친환경 선박을 앞으로 하림이 어떻게 하는지가 최대 저는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 자, 이런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하림 그러면 특히 3조 원 중 상당 부분을 페노션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유상증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페노션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 이게 3자 배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개인들을 통해서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 나머지 자금은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과 선박 유동화, 연구체 발행 등을 방법을 통해서 조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 신한은행 주도 3조 원의 인수자금을 투자 확약서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이런 부분만 잘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3자 배정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3자 배정을 맞지만 HM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30조 원의 자금들, 이 자금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 아무리 계열사 현금자산, 선박 유동, 연구체 발행한다 하더라도 30조 원 모으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부주주 유상증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 그게 페노션도 있고 뭡니까? HMM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앞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은국이라는 줄. 자, 이와 관련해서 향후 재정 사항에 따라서 HMM이 보유한 유보금을 HMM 인수에 들어간 손실을 메꾸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해운업계 측은 HMM 유보금이 해운업 사업을 영위한 데만 쓰여야만 한다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유보금 10조 원을 이 HMM 해운업계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달라 요청했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뭐 아직까지 이 부분이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10조 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하림은 그저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6조 4천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6천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6.4조를 빼면 3조 6천억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조 6천을 마음대로 단다? 그런데 HMM을 인수했다? 이런 부분을 봤으면 이게 이 결과에 따라서 하림은 정말 엄청난 M&A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하림 인수로 바라보는 현재 해운업은 어떠냐? 자, 기본적으로 지금 HMM 노조는 하림 인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휴식 및 안전 확보가 안 될 시는 출항을 거부하고 준법 투쟁을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런 부분이 좀 깔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 M&A 할 때는 완전 고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완전 고용 플러스 이제 성과급이나 급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시켜달라, 요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HMM 노조 입장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를 받지 마라. 뭐 한진해운 파산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여기에 뭐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자, 한진이 해운업 관련해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림 또 답하는 회사가 무슨 해운업이야. 그래서 한진해운의 파산을 전철을 밟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해운업계가 보시면 세계 2위인 덴마크 머스크마저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적자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불황을 도입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지 않습니까? 이 운임지수가 올해 1월 6일 1000선으로 주저앉은 후 1년 동안 한 번도 110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9월 말에는 3년 만에 900선으로 밑으로 추락하게 됐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서 이 1000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해운업계 마지노선 가격, 이 가격 밑으로 가면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정화 리스크도 불거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권하자 예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지금 막아버리는 사태가 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 아시다시피 파나마 운하도 지금 막혀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운임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더 악한 일로 가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진해운은 아직 다행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적자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요걸 보이십니까? 이 영업이익이 보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더 낮아지고 3분기도 더 낮아지고 4분기도 지금 더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코스로 계속 간다면 2024년 1분기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적자 전환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하림이 대규모로 이제 자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쓰면서 들어와서 하림이 추가적으로 돈 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유상증자라든지 회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요 시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지금 한진해운이 파산했던 시점 2027년 한진해운이 파산했던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어떠냐 하면 회사채가 양극화가 엄청 심한 거예요. 좋은 것들은 그나마 잘 팔리는데 등급이 낮은 애들은 전혀 이 회사채가 나가지 않는 지금 그 시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유통하기도 지금 해운업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명님이 간신히 주인이 바뀌었는데 법정거래 또 간다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조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파산 절차 안 밟으면 방법이 있나?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현대상선이 어떻게 살아났죠? 정부가 돈을 계속 대줬지 않습니까? 이래서 현대상선이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을 거의 밝히면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정책이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가장 나오는 얘기는 내년 6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차입자 이자 부담이 비용이 커지고 내년 경기도 급격히 반등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 30조 원의 자금을 6.4조를 제외하고 그죠? 이 30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세계 1위, 2위인 MSC와 덴마크 머스크가 구성한 해운동맹 EM의 2025년 해체가 확정적이다. 자, 이렇게 되면 EM, 오션 얼라이언스, 디 얼라이언스 세계 동맹으로 이루어지던 균형이 깨지면서 업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운임 지수는 더욱더 내려간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해운업은 정말 1년, 2년 사이에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세계 상위 컨테이너사 운항 선봉량을 보시면 MSC와 머스크가 앞서는데 보신 대로 그렇게 누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회사는 없어요. HMM은 지금 어떻습니까? 78만으로 해서 점유율은 2.8%에서 지금 8위로 있는데 자, 그러려면 5위로 넘어서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파로이드로 넘어서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선봉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5위 수준이 될 때가 우리나라가 한 2010
기준으로 본다면 선박률 기준이 세계 5위 순위권이었는데요. 그때는 한전해운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상선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현대상선 단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선봉량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필요한데 다행히 정부에서는 보시면 이 선박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시다시피 선박펀드는 개인 기관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선박을 건조한 후 해운 회사에 빌려준 다음 그 용선료를 투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2002년에 도입됐는데 자 세금 혜택이 2015년 끝으로 일몰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선박 펀드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없어졌죠. 물론 최근에 주가가 급등락은 좀 하기는 했었지만 더 이상 선박 펀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앞서 정부는 3억 한도에서 배당 소득 비과세 1억 한도에서는 5% 저율과세 5천만 원에서 한도 9%의 저율과세 이 5천만 원에서 한도 저율과세라는 얘기는 개인들에게 이 선박펀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다행히 그나마 할인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년 해운업계 하도가 탈탄소 디지털 이거는 내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해운업계에서 그죠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탈탄소 디지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HM의 선박은 초대형선 20척 외에도 2024년 인도되는 13,000TU급이 12척 그리고 2026년까지 인도받는 9,000급 TU급이 9척을 해서 향후 총 60척의 스마트 선박을 보고 있다. 다행히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30조 원의 자금 어떻게 할인이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HM을 품은 할인이 재계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세계 5위로 올라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면서 결국은 해운업계도 탈탄소 디지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